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테레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가 끝내 부결됐습니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짚어보는 시간 같고, 또 오늘부터 북미 고위급 회담 소식,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북미 정상회담 소식 좀 짚어보죠. 오늘과 내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장소와 회담 의제를 아무래도 논의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정이라든지 장소,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입장이 좁혀진다면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북은 그 북중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라든지 평화 체제로의 그 전환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경우에는 전향적인 그 친서 전달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소장님, 아무래도 핵심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 또 비핵화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미국, 이 부분에 접점을 찾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판문점 채널뿐만 아니라 뉴욕 채널을 통해서 실무자 간의 대화가 상당히 그 속도감 있게 전개됐는데요. 제재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가 어느 정도 지금 좁혀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협력을 통해서 체제 안정과 관련된 안전판을 지금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북한이 내놓는 카드는 아무래도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이 내놓을 상응 카드는 인도적 지원 문제, 그리고 금융 제재 완화, 특정 수출입 금지 해제, 그리고 합작 회사의 금지 해제 등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번 그 고위급 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합을 놓고 경우의 수를 따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는 정상 간의 회담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키맨 간의 이런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을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연 좀 낙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낙관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정상회담 보니까 양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대응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준비해 놨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핵상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회담 성과를 낙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환경이라든지 북한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은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전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핵과 미사일을 보유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엔 제재가 경제적 타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중국 수출이 88% 감소했지만 국경을 통한 밀수입은 오히려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기름값 그리고 쌀값, 환율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 그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만 높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몸값만 높여주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렉시트 합의안 그 부결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큰 표 차이로 이 부분이 좀 부결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영국 의회가 이 경제나 국민 생활에 혼란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이 EU 탈퇴안을 부결시킨 이유 좀 궁금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안을 메이 딜이라고 부르는데요. 협의안을 부결시켰던 이유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개방을 보장하는 백스톱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국경 개방은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강경파들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일체성이라든지 영원히 EU 속국으로 두려는 그 행위라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EU가
그 영국 정부를 불신한 데 따른 그 불쾌감이 작용이 됐는데요. 합의안을 보면은 이윤에 따른 유죄료를 받기 전까지는 영국 전역을 2020년까지 EU 동맹국으로 남기겠다는 그 안전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블랙시트 찬성론자들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영국의 주권 회복에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그 쇼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현재 좀 어떤 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EU에서 탈퇴하는 그 메이 안 같은 경우는 최선화 시나리오는 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B 플랜을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EU가 미세 조정안 자체도 현재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합의에 없는 이탈이 가져올 경우 외환시장 혼란뿐만 아니라 EU도 공중 분해를 피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설득을 할 경우에는 EU 회원국 27개국이 전체 동의를 얻는다면 양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선책은 자신의 퇴진을 각오하고 블랙시트를 연기시킨다든지 블랙시트 자체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리스본 조항 50조에 적용되는 그 조항을 7월까지 연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2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현재 여론은 잔류 쪽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투표에서는 철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가능성은 좀 여전히 열려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만약 예정대로 3월 29일이죠. EU 탈퇴 마감 시간을 넘겨 이른바 소위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상당히 사회적 혼란이 클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국의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좀 추산되는 게 있습니까? 네, 과도기 없이 EU를 탈퇴했을 경우에는 영국이 스스로 홀로서기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법제라든지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혼란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없었던 세관 통관 업무가 생기게 되고요. 또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출입국 절차가 생기게 되면 수입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요. 이 때문에 상품 품절 사태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벌써 영국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제조업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고급차인 벤틀리, 제규어,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부터 부품을 just in time, 그러니까 재고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부품 확보를 위해서는 창고를 마련해야 되겠고요. 관세 부과에 따른 제조 비용 상승, 여기에 항만, 철도와 관련된 물류 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국의 GDP는 한 8% 정도 하락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도 메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향후 정치 일정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불신임안이 통과됐었더라면은 브렉시트 합의안은 통째로 흔들려서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컸는데요. 이거는 이제 피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신임 결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아무래도 현재 그 118명의 그 보수당 내 그 강경파들이 부결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정권 교체에 따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제 사태로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이유가 불법 이민자의 그 문제 그리고 EU 분담금 예산 분배에서의 불만 때문이었는데요. 메이들이 이런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체 B안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메이 총리 운명 같은 경우에도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요새 경제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풀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2,746억 달러의 무역 전쟁에 대한 피해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12월 들어서 대미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31%나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PC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최대 수입 품목인 그 직접 회로 같은 경우에도 15%나 줄면서 2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을 밑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018년도에 신차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2.8% 감소했고요. 또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다는 건 GDP의 1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직격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경기 부양책을 좀 마련해야 될 텐데 관련 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새해 들어서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당장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준율을 낮춘 데 이어서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1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어제는 단기 금융 시장에 무려 92조 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해주기도 했습니다. 곧 테크놀로지 민간 기업에 대한 의무 신용 대출 제도도 좀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무늬만 첨단 그린색이면 호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자세입니다. 또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는 하이테크 벤처 기업과 관련된 시장을 열 예정으로 있고요. 또 감세 정책을 통해서 소비도 부추겨줄 예정으로 있는데요.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안을 통해서 아무래도 도시 취업자의 그 납세 비율을 현재 44%에 15%로 낮춰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도 두 자녀까지 허용 정책을 세 자녀로 바꿔줄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고속 전철과 관련된 27개 사업에 무려 18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장률을 0.5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자 기업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는 이런 정책도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